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가지고 그 입증 책임과 관련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공부를 해둬가지고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이렇게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라든지 조문을 이렇게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 여러분이 소유자여서 이제 임대차를 해줬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임대차의 종료 여부를 두고 임차인하고 다툼이 붙었을 때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상에 반환 청구를 할 것인가. 그럴 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유는 어차피 입증 책임, 소송에서는 임대차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그거를 입증을 하는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에는 반환을 해달라. 그 사람이 지금 공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적극 요건, 본문에 들어있는 거 나는 소유, 너는 점유 그것만 입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반환을 못하겠다. 이렇게 방어를 하려는 사람 못하겠다니까 그게 바로 소극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그 종료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로서 반환 청구를 할 때에는 반환 청구, 공격을 하는 여러분이 직접 임대차가 이건 끝났으니까 반환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유하고 있다. 이게 213조 본문의 구조입니다. 얘가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13조 본문의 구조에 의해서 나는 소유, 너는 점유.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13조에 단서가 있죠. 단서. 그래서 그 단서에 의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을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갑이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유효한 용익 물권자다. 얘가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그러면 갑 자신이 지금 이 물건의 사용 가치를 직접 떼줬으니까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권 같은 게 어떠한 물권이 있냐면은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 물권이 있다.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 물권. 그게 바로 무슨 물권이 되겠습니까? 유치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 수리비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도 거절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리비 받을 때까지는 못 내놓겠다. 내배째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인도 거절이란 말은 인도니까 점유의 이전, 점유의 이전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리업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법에서 어떻습니까?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인도 거절 권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유치권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 소유자가 을에 대해서 점유를 허락해야 할 계약관계. 점유를 허락해야 할 일정한 계약 관계에 있다. 대표적인 계약은 어떤 데야 되겠습니까? 임대차.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수익의 전제는 점유를 해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을의 점유를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계약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도 이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도 이전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전을 했다라는 말은 자기 의무를 한 겁니다. 의무. 그러니까 약속을 했죠. 점유도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을은 지금 을의 점유를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은 이제 그 물권법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들어가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 될 판례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순환이 거듭될수록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또 별로 안 틀리시는데 자주 틀리는 판례가 2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러한 경우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인도만 해줬습니다. 을한테. 인도만 해줬다는 말은 갑한테 등기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하고 매매하고 그 다음에 병한테 인도를 해줬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나는 소유, 너가 점유하고 있네 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된다. 그럼 이 부분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병한테 팔기 전에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병한테 팔기 전이니까 어떻습니까? 을이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갑이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이렇게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매매라는 것은 갑이 을의 점유를 허락해야 할 계약관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매는 재산권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소유권 등기만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조문에는 권리라고만 나와 있지만 당연히 점유도 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을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매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다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을이 병한테 점유를 하게 했다. 자, 실제 지금 점유는 이렇게 병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렇게 병한테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이러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병에게 점유를 허락한 을이 여기 1이나 2, 1 또는 2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에는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을이 지상권자다. 그러면 우리 조문 자체에서 지상권자는 병한테 그 토지를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이 지상권자로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갑에 대해서 유효한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고 병한테 허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은 병한테 이렇게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갑이 병한테 이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을이 지금 병에게 인도를 해줬으니까 을이 병한테 점유를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럴 때 요 을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이나 2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는가. 이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랬고 여기에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의 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인도를 받은 사람은 매매를 통해서 인도를 받은 사람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 사용권을 가진다.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판례에서 조금 두 가지로 각도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안 되는가? 요 매매 계약.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말을 하는 이 사람의 그 점유할 권리, 213조 단서상의 점유할 권리는 그 이름을 바로 점유 사용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에 대하여 이 말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오면 점유자는 자신이 213조 단서, 소극요건, 방어 상대방이 반환 청구를 해오니까 적극요건을 주장하면서 입증하면서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방어를 해서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그 청구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이 바로 소극요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번 유효한 용익물권 또는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그가 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해야 할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이 매매계약을 꼭 기억을 해 두시자는 거죠. 아니면 현재의 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한 사람이 소유자에 대해서 이 일이나 이의 권리나 점유관계를 가졌다든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무단전대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자체에서 배우시면 간단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권리 침해의 일반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 그걸 살펴봤고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는 우리 시험범위 자체는 아니다. 시험범위 자체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부당이득이 특히 더 문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전부 다 나오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 기본 개념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꼭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할 그 부분만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그것 외에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민법은 이 두 제도를 계약과 아울러 위에다가 땡땡땡 해두시고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채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를 약정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정채권.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이 합의를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을 여기에 대비되는 말로 이렇게 법정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규정이 원인이 돼가지고 채권이 발생한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민법의 핵심적인 제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럴 때 우선 부당이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민법 74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문 자체를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득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 점유구조, 소유 방해구조, 소유 방해 염려구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부당이득의 구조 자체는 거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익 보고 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당 이득이니까 그 이익은 이득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라고 되어 있죠. 그 손해, 불법행위에서도 손해가 나오니까 그와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실. 그러면 부당이득의 구조는 결국에는 이득 손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것은 이득 손실 구조. 이득 보고 손실 줬다.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가지고 노트북 훔쳐가 사용을 했다. 지는 이득 보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는 손실을 줬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손실을 줬다.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옛날에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하고 최근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당이득을 유형을 좀 나눈다라는 거죠. 유형을 나눕니다. 유형을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급부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침해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해 부당이득은 뭘 생각을 하면 되겠냐면 침해 부당이득은 도둑놈, 내지는 무단 건축자, 다른 사람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급부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취소나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효했다가 그 다음에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효력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인 계약 같으면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이행이 급부가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률상 원인 없이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도둑놈하고 소유자하고는 어떤 계약 관계가 없죠.
계약관계가 있다가 그 계약관계가 뭐 무효가 됐다라든지 취소된 그러한 형태로 급부의 원인이 됐던 계약이 지금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도둑놈이 노트북의 사용 이익을 누릴 권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내지는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을이 건축을 해버렸다. 그러면 을이 이 대지의 사용 이익을 정당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쓰면 계약상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급부를 했을 때 그 이행의 원인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정당화하는 권한이 없이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이득을 반환을 해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민법 총칙, 무효 취소가 민법 총칙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해제, 계약법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당이득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것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물권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익을 누렸다. 그때 바로 침해 부당이득이라 해가지고 그 반환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유형, 요 단어들은 우리 뭐 기본서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헷갈린다라는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있으면 이건 계약관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반환한다고 정하여 조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을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몇 개의 유형마다 그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는 동시에 부당이득 제도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문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그 이론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위에다가 땡땡땡땡 해두십시오. 급부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나중에 취소 해제가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취소나 해제는 나중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 그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환돼야 된다. 그 경우에 그 계약상 급부의 원상 회복은 부당이득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급부를 한 원인이 된 그 계약이 효력이 없음. 이건 무효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없게 되었음. 이거는 취소나 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효력 상실되는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급부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의 부당이득은 기능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성립한 권리가 침해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지금 침해 부당이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침해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이거는 지금 침해 부당이득이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급부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것이 채무 기타 이를 행할 만한 원인이 없이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원래의 급부자, 급부 이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리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급부 부당이득이 나와 있고요. 둘째,
앞에서 본 대로 배타적으로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정한 이거를 제3자가 누려버렸다. 도둑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권리에 객관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은 권리자에게 반환돼야 된다. 아까 위에는 급부자에게 반환돼야 된다. 이거는 그 권리자에게 반환돼야 된다. 그와 같은 이익의 배타적 귀속을 표상하는 나타내는 대표적인 권리가 물권이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침해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이러한 유형을 침해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때 법률상 원인은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 그런데 도둑놈이나 무당 건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요컨대 침해이득 반환 청구권은 물권 기타 배타적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그것이 원래 돌아갔어야 할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급부자에게 되돌리는 것, 급부, 부당이득. 그 다음에 권리가 침해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침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당이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부분을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불법행위. 이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보다는 우리 시험에 조금 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핵심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부당이득처럼 이제 그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도 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 750조에 표현이 되어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조도 이제 741조처럼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귀책사유입니다. 귀책사유. 이게 바로 고의 또는 과실. 두 개를 묶으면 귀책사유.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를 했고, 즉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이제 750조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귀책사유 손해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귀책사유, 고의과실로 인한 이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위법행위로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위법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법에서 알아둬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여기 위법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거는 무엇로 따지는 거냐면 법이 허용하는지, 허용 여부 이걸로 따진다라는 거죠. 즉 법이 허용한다면 법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위법하지 않죠. 그랬고 만약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위법하게 된다. 요 구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정당 방위로서 그 강도를 골프채로 내리쳤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고의 있고요. 고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강도 머리 까면은 애가 쓰러질 것이라는 걸 알고서 그 다음에 골프채로 쳤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럴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느냐. 그것의 핵심은 위법한가 이걸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위법한가.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위법한가 그거는 법이 허용을 하는지로 따져본다. 그런데 정당 방위로서 법이 허용을 해주니까 위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 가해 행위가 있었고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 골프채로 쳤고 그 다음에 강도의 머리가 깨졌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750조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 결과가 발생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가 않고 그 사람에게 고의과실이라는 귀책사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거죠. 구조가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 요건이 얼마나 단순하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권 요건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이러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단순 효과는 어땠습니까? 다양했죠. 침해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인정이 된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효과가 다양 요건 단순, 효과 다양. 그렇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배상의 원칙입니다.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읽어봤고 그러면 이 조문은 무엇을 선언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단지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행위와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칙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즉, 그 행위에 그 이외에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되고 위법성도 요구되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도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 행위하고 손해, 그 결과만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을 결과주의라고 하고 그와 같이 하여 인정되는 배상 책임을 결과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시험에서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필요 없이 행위 있고 그냥 거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인정되는 그러한 책임이다. 그 용어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이 그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사유 이거를 바로 귀책 사유라고 한다. 그것이 있는 경우에만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에는 어땠습니까? 행위 있었고 그냥 결과만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결과주의에 따르면은 조금 전에 강도 머리를 쳤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는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귀책 사유를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우에만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과책주의 또는 과실주의라고 하고 그와 같이 하여 인정되는 배상 책임을 과실책임, 귀책사유가 비난할 만한 사유가 필요한 것. 그와 반대되는 건 무과실 책임, 그냥 행위하고 결과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 말하자면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책주의를 채택하였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고 여기서 고의과실이 이제 과책, 귀책사유인데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을 하고 다음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텐데 신호금지 그걸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주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둘째, 행위의 위법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위법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위법성이라는 건 뭐냐?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여기만 아시면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위법성이 있는 겁니다. 위법한 거 안아서 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됐다. 그러한 판단을 말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나아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세 줄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불법행위 규정은 여러 가지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법에만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또 따로 법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민법이 그러한 특별법에 대한 일반법을 이룬다. 그러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볍게 보시고 여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한다는 것. 금전. 치료비 달라는 거지 와서 그냥 직접 주물러 주고 물리치료 직접 해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나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각종 불법행위에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라는 거 역시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자주 나오는 그러한 지문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실상계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손해배상을 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참작을 해서 그 액수 같은 걸 정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 근데 여러분은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험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여러분이 이거 1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80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80만 원. 그러면 그때 왜 80만 원이 받게 되었느냐? 가해자, 과실을 가지고 가해자의 과실, 이거 과실을 피해자, 여러분. 피해자의 과실이 2가 있다. 그래서 8대2 손해배상 요 100만 원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와서 퉁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안전거리가 유지가 안 됐네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을 한다. 그런데 이때 이 과실상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배상 책임, 즉 손해배상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표현대리에서 나옵니다. 표현대리. 근데 아직 우리가 표현대리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경주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사건에서 경주조선호텔은 표현대리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은 어떠한 겁니까? 고객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 경주조선호텔한테 돈 달라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계약상의 내용대로 호텔의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책임을 져라. 그 말은 그 계약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그 내용대로 호텔을 이용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 이 표현들에서 나오는 책임이라는 것은 배상 책임이 아니라 이행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이 소송에 가게 되면 경주조선호텔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본 고객도 잘못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 고객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때 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 내지는 유추 적용될 수가 있겠는가? 절대 안 된다. 표현들이 요 이행 책임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과실상계라는 것은 배상 책임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3절에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단 뭘 얻으시냐면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사용한다. 물건은 사용.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두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 하나는 물권을 설정받는 것. 물권을 내지는 설정하는 것 이러한 방법이 있고 채권을 가지는 것
채권을 가지는 것. 그 대표적인 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임차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토지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상권. 그 다음에 채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 임차권. 이라는 식으로. 그랬고, 요 지상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지상권의 다른 내용보다도 그냥 물권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지상권에서 그 배우는 판례들을 이해할 때도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물권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권 자체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그 물건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사용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직접 지배를 해버린다.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권은 처분 승계상의 보호가 인정이 되죠. 승계상의 보호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땅 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승계상의 보호가 인정이 안 되니까 주인이 바뀌면 땅 빼거나 방 빼야 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32번 타인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는 용익물권 그걸 설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채권적 이용권인 임차권, 대표적인 임차권을 갖는 게 있습니다. 민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려 쓰는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물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용익물권이라고 불리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토지 또는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자가 되고 싶다. 지상권 설정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 소유권 양도의 합의, 양도, 양수, 넘겨주겠다, 넘겨받겠다. 그 합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권을 취득하게 되면 특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방 안 빼도 된다. 땅 안 빼도 된다. 즉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 관철할 수 있으며 승계상의 보호. 다음 자신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그 물권자이기 때문에 그 구제수단 세 가지가 전부 다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그 방해의 배제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특히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하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매우 강한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매우 강한 보호가.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 건물이라고 할까요? 을한테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등기까지 해주면 전세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자가 된다.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뭐냐면 목돈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목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세금으로 1억 원을 지급을 했다. 이게 바로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을 지급을 해놓고 목돈을 집어넣고 그 기간 동안 전세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뭐 17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럴 때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전세권의 존속 기간 동안에는 무슨 물권이냐면 용익물권입니다. 그랬고 이제 기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더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 후에 끝나게 되면 이 전세권자는 뭘 갖게 되겠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전세금 달라고 하지는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간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긴다. 그럴 때 이 소멸 후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그 확보를 위해서 아주 강한 보호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이제는 이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 담보물권의 핵심은 경매 청구권하고 그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건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것의 확보를 위해서 이 전세권자에게 경매 청구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매우 강한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우선 전세권자는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 채권이라는 게 무슨 채권이 되겠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그것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우리 민법 318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매 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채권자라면 여기서 보통 채권자와는 달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판결 같은 걸 받아가지고 자기 채권이 있다는 걸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을 때 그 판결 등을 집행 권한으로 해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권자는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 전세권자는 승소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 권한을 얻지 아니하고도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전세 목적물을 경매에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세권 303조에 나오는 겁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전세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가지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는 특히 우선변제 권능이 인정되어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얻은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확보에 관한 한 그 소멸 후에도 이 소멸이란 말은 이거 끝났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 이거는 소멸했는데 소멸했다고 해서 전세권의 기능이 모두 다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 소멸 후에도 매우 강한 물권적 권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게 어떤 권능이라는 겁니까? 담보물권. 담보물권. 끝나고 발생하게 되는 이 생겨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얘를 담보하기 위한 매우 강한 물권적 권능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담보물권적 권능이다. 담보물권적 권능이다. 일단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다 생각을 해두시냐면 전세권은 물론 기본강의 가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존속 기간 동안은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 존속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는데 그 소멸 후에도 우리 민법은 매우 강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물권적 담보물권에서 인정되는 핵심적인 권능인 우선 변제 권능하고 그 다음에 경매 청구권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 후에도 전세금 반환 채권의 확보에 관한 한 이거에 관한 한 매우 강한 물권적 권능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건 바로 담보물권적 권능을 이야기를 한다. 경우에 어떻다는 겁니까? 안 되면 이거 경매에 붙여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 버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채권적 이용권 살펴보도록